네, 오늘 날씨도 춥던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이현경의 작은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현경의 작은 방 큰 토크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10번 할 때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작은 방에서 큰 얘기를 나눠보는 순서입니다. 나가면 그래도 한 자리 하신다고 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소신껏 격없이 편안하게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작은 방 큰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주자 한 분을 모실 텐데요. 지금까지 이분 하면 직진.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직진. 소신 행동과 발언으로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시다가 최근에는 아주 어여쁜 따님 덕분에 국민장인이라는 별명을 얻으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가면 됩니까? 예,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이 소박해가지고요. 예. 제가 옛날에 아들 유치원 다닐 때 가본 그 의자 같고. 혹시 얼라아들? 예. 우리 네. 아들이 얼라할 때. 네. 아들이 얼라할 때. 예. 자, 오늘 사실 위키트리 독자분들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유승민 의원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유승민입니다. 네. 과거 새누리당 17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바른정당에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또 현장에도 가보고 그러고 있는 유승민 의원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게 저희 앞에 보시면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나오셔가지고 댓글이 막 달렸는데 제일 첫 얘기가 장인어른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YK 강님께서 특검 연장 바른정당 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주문이 쏟아지는데요. 지금 질문도 계속 오고 좋아요도 계속 날아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유승민 의원과 격이 없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께서 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나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요즘에는 이 몸에 칼이 안 지나가면 유명 인사가 아니라 그래서요. 쓸쓸하고 찬란하신 공유승민. 네,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공유 씨가 나온 도깨비란 드라마 보셨어요? 예, 워낙 유명해서 많이 얘기 들었죠. 못 보셨군요. 애들한테 얘기만 들으셨군요. 얘기만 들었죠. 자신의 주군을 위해 전쟁터에 나갔던 장군이 돌아오니까 자기의 주군이 제거해버려 그 칼을 맞고 900년 동안 한을 저 칼을 봤어요. 감정이입 되셨겠어요. 그런데 이 검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도깨비 신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유승민의 검을 뽑아줄 도깨비 신부는 누구인가 이게 오늘 저희들 컨셉이에요. 저희 검을 뽑아줄 도깨비 신부. 검 뽑으면 제가 죽지 않나요? 근데 다시 목숨은 4번이 있으니까. 자, 오늘 그런 컨셉을 준비했는데 요즘 공유 씨의 별명 공공재거든요. 만인이 공유하자 그래서. 우리 애들도 공유 씨 제일 좋아해요. 우리 애들이라 하면 유담 씨. 딸 아들 다. 딸 아들 다. 아드님이 있었다는 걸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전부 딸 이야기밖에 안 해가지고 제 아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따님 한 분만 있으신 줄 알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들이 있었구나. 아들이 저 12살 차인데 둘 다 개띠. 네, 알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을 맞은 남자라는 컨셉인데 동의하시는지요? 배신의 정치라는 말 들었을 때 마치 저 검을 봐서가 아니라 마치 제 가슴을 이렇게 비수로 찔린 듯한 칼 맞은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무슨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영화도 노래도 있잖아요, 백정신. 칼 맞은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살면서 또 정치하면서 신의를 저버린 적이 전혀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하고 굉장히 옛날에는 가깝게 지내다가 또 아까 쓴소리라고 소개하시는데 바른정당이니까 바른소리 바른소리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말 듣고 배신의 정치란 말 듣고 되게 처음에는 좀 황당했고 참담했고 한동안 되새김질을 해봤는데 나는 배신한 게 아니다. 대통령 잘못 지적하고 이런 게 무슨 배신이냐. 그런 배신이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정치를 다시 하죠. 제가 뭐 진짜 배신의 정치인이고 그랬으면 정치 전 딱 그만뒀죠. 꽤 오랫동안 상처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상처 있죠. 사진을 아직도 보면 남아있죠. 아직도 뭐 저보고 보수층에서 네. 일부 보수층 유권자들이 배신자 이러면서 막 문자도 계속 날라오고 뭐 안 보신 문자가 27,000개 넘습니다. 예. 예. 깜짝 놀랐어요. 모 의원께서 예. 제 핸드폰을 다 인터넷에 유포하는 바람에 예, 계속 이제 카톡이고 문자가 오는데 지금도 와요? 지금도 오죠. 예, 지금도 뭐 탄핵 직전 12월 초 그때만큼은 많이 안 오지만 지금도 오죠. 예. 살면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본. 네,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많이 듣고요. 격려도 많이 듣고 예, 막 섞여서 오죠. 예. 네. 그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자는 봤으면 좋겠는데 네. 막 섞여서 오니까 어느 게 칭찬인지 어느 게 욕인지 잘 모르고 그냥 파묻힐 때가 많죠. 전화번호 왜 안 바꾸세요, 근데? 전화번호 바꾸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요. 또 뭐 전화번호를 바꿔서 아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알려주고 이러기가 좀 싫고 그래서 막 아이고 막 또 욕하는 것도 국민들께 스트레스 푸시는 거니까 욕하시라 그러고 이제 한 번씩 뭐 보기도 하고 그래요. 한 번씩? 예. 가끔 꿈에 나타날 정도로 생각나는 문자도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정치를 하면요. 예. 정치인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욕먹는 거예요. 국민들은 해우소? 예, 국민들은 좀 뭐랄까 스트레스 또 풀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예. 뭐 욕먹는 거를 저는 뭐라 그러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네. 굉장히 좀 진지하게 진짜 건설적이고 비판적으로 하시는 분들 네. 그런 의견은 굉장히 귀담아 듣죠. 예. 그 왜 연예인분들 중에 악플 같은 거 달리면 같이 연탄봉사가는 박혜진 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모셔서 한번 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차라리 더 좋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예. 예. 언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그 박혜진 씨 같은 예. 경우는 본인 욕하시는 분들 다 불러가지고 예. 같이 봉사활동 가고 예. 친해져서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이제 듭니다. 악플 다신 분들한테 한번 뭐 오시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 27,000개 문자 답장은 다 일일이 못하겠지만 한번 그냥 이렇게 어떻게 알려가지고 네, 한번 예, 그분들한테 한번 같이 번개를 아예 저를 아예 보시면서 네. 제 앞에 보는 데서 욕하시라고 네.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댓글이 저렇게 막 달렸는데 제가 다 네.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네.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의자 안 불편하세요? 괜찮아요. 처음에 약간 엉덩이 딱 네. 했는데 앉아 보니까 괜찮은데요. 예, 예. 편안해 보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근데 장인어른 장인어른. 근데 보통은 예. 따님 있는 아빠들, 저희 아빠는 저 결혼하고 예. 우셨거든요. 울죠 아빠들이. 저게 별로 기분 좋지는 않으시죠. 아니 이래 예쁜 따님을 네. 결혼해서 그럼 사위가 다 도둑놈 같이 보이고 울죠. 우시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예. 네. 그 아빠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아,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한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 뭐 직설, 각을 세우시고 하신 것들이 플러스도 있지만 또 예. 한편으로는 지금 국정농단이나 지금 이렇게 삶이 어려워진 거에 대한 일부분의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건 계속 따라다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저는 2005년에 네. 박근혜 당시 대표 비서실장을 제가 한 10달 했죠. 네. 그리고 새누리당에 17년 동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또 최순실 국정농단 이 사태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책임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서도 또 국민들께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다만 새누리당, 뭐 과거 한나라당, 지금 자유한국당입니다만 그 당에 제가 있을 때 2007년경부터 제가 누구보다도 대통령한테 대통령은 듣기 싫었겠지만 뭐 당대표, 뭐 비대위원장 시절 대통령 하고 나서도 계속 제가 그거 잘못됐다. 제가 정책이나 인사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거든요. 그 비판하다가 이제 뭐 한 지난 10년간 계속 거리가 멀어진 건데 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비판을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비판은 어떻게 하셨어요? 비판은 만났어도 뭐 1대1로도 하고. 아니 레이저 쏘신다고. 레이저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이렇게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싫어하겠죠. 내가 비서실장이며 가장 가까운 할 때부터 네. 예, 할 말 다 하고 네. 특히 한 10년간은 제가 말씀 많이 드리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점점 멀어질 때는 멀어진 걸 제가 느끼죠. 뭐 이 이야기를 해보면 싫어하니까. 어떤 느낌인데요? 싫어한다. 그냥 게 뭐 그분 특유의 거 있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거나 딴 데 쳐다보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예, 소위 레이저를 쏘시거나. 네. 그래도 할 말 다 했어요. 제가 옛날에 2012년 초에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 바뀔 때는 네. 그때는 의원총회라고 의원들이 다 모이는 모임에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바로 제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빠이 쳐다보면서 이 새누리당이란 당명 이거 내용도 없다, 철학도 없고 네. 이게 싫다, 하지 말자라는 말을 이제 바로 쳐다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또 지키고. 예. 뭐, 계속 그런 식이었죠. 예. 그럼 그때 차라리 반박으로 돌아서셔서. 반박은 제가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07년에는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는 박근혜 후보 쪽을 도왔는데 저는 반박이라기보다 늘 보면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는 옆에 거죠. 계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사실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들으셨죠. 예. 배신, 그 다음에 지금의 원죄가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 그렇죠. 예, 그 질문 많이 듣죠. 제가 감기에 걸려서 물을 계속 마실게요. 계속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안 드릴까 하다가 근데 아직까지도 민심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리는 내용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내용이 그렇게 많고 지금 이현경 씨가 어떻게 어릴 적 꿈이 소설가셨어요? 그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소설 되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요?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소설 되게 쓰고 싶었고 언젠가 뭐 한번 써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근데 잘 안 됐죠. 오늘 저희가 컨셉이 도깨비 신부입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로 칼 꽂힌 유승민 의원이 이 칼을 뽑아줄 수 있는 도깨비 신부는 누구인가? 라는 컨셉인데요. 이혜리사님은 준비된 후보 인터뷰라서 기대가 되신다. 그 다음에 창업정책에 대한 궁금증도 물어보셨고요. 저도 오늘 저 기사 봤는데 양성현 님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는 기사를 보고 감명받았다. 그래요? 저희 아마 우리 정책팀에서 그쵸? 뭔가 정책 공약을 발표할 때 제가 그걸 준비하느라고 도와주신 분들하고 모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립니다. 이게 맞냐? 열받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던데요? 열받아서 나간다. 뛰쳐나간다 이렇게 써있었어요. 뭐 아마 끝나고 나갈 때 뛰쳐나간지는 모르겠고 제 앞에서 약간 얼굴 벌거질 때도 있고 저도 얼굴 벌거질 때가 있고. 귀도 좀 빨가신데요 지금 약간?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뭐랄까 굉장히 핫한 그런 토론을 하죠.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고 나서 이제 정책을 내놓죠. 오늘 안희정 지사 쪽 캠프에서 보통 비일공자 공약이라고 하잖아요. 뭐 몇 % 성장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는 이제 그걸 못 지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 통이시잖아요. 수치를 예컨대 성장률이나 일자리나 그런 거는 구체적인 수치를 너무 딱딱하게 제시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일자리 같은 거는 5년 동안 뭐 100만 개, 만들겠다. 130만 개, 20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이런 거 이제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자리 공약은 제가 숫자 제시 안 할 겁니다. 다만 예컨대 성장률 같은 거는 지금 5년마다 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추세를 반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이러면서 최소한 지금 우리 경제가 뭐 1%, 0%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목표를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일자리 같은 거는 그거는 성장을 하고 창업을 열심히 하고 중소기업도 잘 되고 대기업도 잘 되고 이래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일자리니까 내가 뭐 공무원을 몇 명을 뽑겠다 이런 거 말고는 숫자 제시하는 게 공허하고
그거야말로 비닐공짜 공약이 되는 가능성이 많죠. 그럼 안희정 지사 그 얘기도 이제 그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도깨비 신부인데 유승민 의원의 첫 번째 도깨비 신부는 누군지 아시죠? 되게 닮으셨어요. 어머니. 네, 메이크업 하시는 선생님이 정말 어머니 많이 닮으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사실 이때가 원내대표로 연설을 국회에서 하시고 보수 맞냐?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듣고 배신의 정치 그 말이 처음 나온 직후죠. 어머님이 이제 불공 들이러 가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상황 기억나세요? 이때가 이제 제가 원내대표 연설하고 그 2달 지나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건데 제가 100점짜리는 아니어도 50점짜리는 하고 싶었는데 그때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제 야당하고 성사시켰어요. 근데 야당하고 그걸 하다 보면 야당이 원하는 것도 일부는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소위 이제 국회법이라는 거였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 이야기를 하고 제가 원내대표를 그만두냐 마냐 가지고 한 13일을 끌었는데 그때 갔습니다. 어머니가 여름 오신 거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불자분들이 보시는 신문에 난 사진이에요. 제 기억에.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게 떡하고 물김치를 해가지고 그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시면서 하나는 유승민 의원 이름을 얘기하시고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의 아내로 살아오셨고 어머니로 살아오셨으니까 우리 아들의 앞일이 어떨 거라는 거 대충 예감을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제가 뭐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그 판사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쯤 아버지가 그때 박정희 정권 유신 직전에 이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유신 정권이 굉장히 뭐 싫어하는 그런 재판을 연거푸 몇 번 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아니까 제가 박근혜 당시 대표를 도와드리니까 참 묘한 인연이다 이러셨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께서는 이제 국회의원 남편 때문에도 고생 평생 하시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이 연세에 아들 때문에 맨날 걱정하시니까 죄송하죠. 아들로서 되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죄송하죠. 연세도 많으신데 어머니가. 제 누나나 형은 뭐 그냥 곱게 이렇게 순탄하게 사는데 저는 이제 정치판에 와서 인생이 그냥 굴곡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칼도 맞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어머니가 늘 안타까워하시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대구에 계신 분들의 전화를 다 해봤죠. 어머님 궁금해서. 그랬더니 살아계신 부처시라고 주변 분들이. 평생을 이렇게 뭐랄까요 남한테 베풀고 사셨어요. 근데 지역구가 그 대구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계셨던 분들은 다 중앙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도깨비 신부가 나옵니다. 바로 이게 여기 계신 이 끝에 보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도깨비 신부는 유승민 의원 옆에 계시는 사모님. 제 와이프입니다. 첫사랑이시라면서요, 맞아요? 진짜입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를 이렇게 가보니까 지역구의 그 굳은 일은 혼자서 다 하시던데. 근데 이제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제가 정치하다가 좀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이래서 막 지역구 일도 자주는 못 가고요. 그러고 이제 뭐 약간 그런 건강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집사람 신경 안 쓰도록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정치하다 보면. 근데 따님과 아내가 이번에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가 이제 하얀 잠바를 입고 있는 이유가 공천에서 학살당하고 빨간색 못 입는 빨간색 안 입고 흰색 입고 다니면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했을 때인데 이때가 이제 사무실 개소식 할 때 뭐 가족들이 오는 바람에 이제 언론에 노출이 돼 버렸는데 둘 다 많이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남들이 어떻게 하도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남편인데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견디기가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이 이제 힘을 실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뭐 힘들고 이러면 친구 사이에도 누가 친구가 굉장히 이제 뭐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 와서 손잡아주고 나는 너 편이다.
이런 말 한마디가 되게 이렇게 힘이 되잖아요. 네. 가족은 그런 거죠. 네. 네,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유승민 의원을 후배 시절 홍정호 교수님, 예전에 안철수 의원 캠프에 계셨던 분이 거친 따뜻함이라고 성격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전 따뜻함의 방점을 거친 따뜻함은 평소에 한 성격 하시는구나. 네, 제가 좀 생긴 것보다는 좀 많이 거칠고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 부드럽게 하시니까 여기 이제 막 로맨틱 가이 막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남자 후배 로맨틱 가이는 맞아요. 맞아요? 예. 증명을 하나 해보세요, 의원님. 뭐랄까요, 되게 이렇게 성격 자체가 굉장히 로맨틱하고 늘 자유를 그리고 경상도 남자가 세상에 아니요 진짜 그래요. 그러고 저는 강한 사람한테 굉장히 거칠고 강하지 제하고 이렇게 친구들이거나 저보다가 약한 사람한테는 저는 절대 강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도 많이 하고 또 그런 분들 어려운 거 보면 잘 울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한테 약합니다. 무지 약합니다.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어요? 최근에요. 최근에는 세월호 때 제일 많이 울었고요. 그 이후에 제 문제 때문에 제가 공천에 잘리고 이랬다고 울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때는 굉장히 강하죠. 저는 누구든지 막 진짜 부당하게 권력을 횡포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제가 이걸 안 여쭤보고 싶었는데 독자분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시작하면서 장인어른. 그래서 세 번째 도깨비 신부를 딸인 유담 씨. 성함, 이름을 본인이 지으셨어요? 본래는 제가 애 놓을 때 이제 혜민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유혜민? 근데 우리 또 경상도에 또 아버지 어머니가 특히 그 동네 어디 장명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보시더니 담자라고 그냥 하나를 지었어요. 외자를. 그래서 좀 처음에 이상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또 어머니가 지어 오시니까. 그래 못담자를 쓰는데. 그래서 좋다고 그냥. 저 바른정당 4번 유승민. 장인어른을 청와대로 여지껏 욕해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화이팅. 저런 게 막 돌아다니는데 좀 기분이 이상하실 것 같아요. 이상했죠. 사선 의원인데. 근데 딸이 언론에 노출되고 나서 저런 댓글 많이 받았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좀 저런 식이에요. 이제까지 욕해서 죄송하다. 몰랐다. 전부 다 장인어른 힘내시라 저런. 노래도 잘하세요, 의원님? 노래 잘 못해요. 여기 나오는데 노래 잘하는 멋진 장인어른. 저게 얼마 전에 팬클럽 행사를 했는데 그거 가서 이등병의 편지를 한번 불렀던 적이 있죠. 한번 여기서. 박수를 좀 주시면. 그냥 갑시다. 안 됩니다. 제 마음이에요. 들어오실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나갈 때 못 나가십니다. 한 소절만. 로맨틱 가이시라면서요? 로맨틱 가이시라면서 한 소절만. 고민하신다. 저희 이러면 넘어갈 것 같아서 안 넘어가요, 의원님. 그냥 해야 돼. 그 처음에 어떻게 제가 집 떠나며. 열차 타고 맞죠? 집 떠나며 열차 타고 아니죠. 훈련소 가는 길 맞을 거예요. 근데 이분 국방위원장 출신이세요. 훈련소로 가는 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머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박수. 박수 치세요, 빨리. 되게 로맨틱까지 맞으시네요. 여기 나오시네요. 노래는 사실 못 하시던데. 맞아요, 못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따님이 지금 취업 준비생이죠.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키트리에 있는 독자분들도 다 지금 저게 궁금한데 따님하고 혹시 평소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럼요.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 취업 문제 제일 힘드니까 딸도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혹시라도 어디 취직이 되면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경제연구소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딸한테 무조건 100% 너 실력으로 가야 되니까 또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일종의 역차별이죠. 근데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100% 알아서 딸 혼자 알아서 하라. 이래서 여러 가지 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영어 시험도 치고 이리저리
나름 요즘 젊은 대학생들 뭐 다 하는 그런 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서류로 경제 성장률 내지는 뭐 실업률을 보실 때랑 내 딸, 내 아들의 문제일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실 텐데. 아, 그럼요. 예, 예. 그 뭐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저 요즘 젊은이들 일자리,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오래전부터 이 진짜 고민이다. 좀 심각해요. 심각하다. 네. 제가 2002년에 대통령 선거 그때 노무현이 예창할 때 네. 예창 총재 후보 지고 제가 춘천의 한림대학교에 새 학기 강의를 나갔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한 과목을 가르치면서 직접 학생들하고 계속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춘천 한림대만 해도 지방대니까. 그렇죠. 지방대 취업 문제는 더 어렵거든요. 저도 지방대 제 지역구 뭐 네. 저 대구에도 네. 지방대 학생들 더 어렵고 그런데 네. 요즘 젊은이들 취업 때문에 얼마나 좌절을 겪고 고민하고 이게 대학 졸업하고 안 되면 그때부터 제가 2002년도 그때부터 막 이렇게 군대 갔다 오고 남자 같으면 또 일부러 휴학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학 입학해서 졸업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취업을 해야 또 졸업하고 그래 학점 일부러 조금 남겨놓고 이러면서 취업에 된 친구들은 천만다행인데 안 된 친구들 보면 진짜 안 됐죠. 예. 따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하세요. 젊은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거가 제일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죠. 예. 요즘 제가 아까 뭐 공유 씨 이야기 했는데 공유 씨도 뭐 제가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못 봤으니까 솔직히 그렇죠. 뭐 보실 시간이 없으니까 공유 씨가 누구냐 이런 물어보면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얼굴 보여주고 그럼 뭐 아는 사람이고 또 뭐 제가 뭐 연설문 쓰더라도 연설문 쓸 때도요? 연설문 쓸 때도 한번 읽어봐라 이러고 보여주고 너가 뭐 어떠냐 평을 해봐라 이러고 평을 한 보통은 뭐 괜찮다는 평을 듣는데 이런 거 이상하다. 이게 무슨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게 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을 좀 쉽게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 선후배들은 너 친구들은 취업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회사 준비하는 사람 다양한 그런 걸 많이 듣죠.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댓글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출마하시고 밀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 없습니다. 5%인데. 저는 죄송해요. 5% 사실이니까. 저는 신념을 가지고 출마를 하기 때문에 제가 2017년 이 대한민국에서 저는 꼭 제가 할 일이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저는 다른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오히려 양보하고 도와주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고민하고 해법을 갖고 있는 그런 대선 후보 없다 생각하고 제가 신념을 가지고 출마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도 두고 보십시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 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민주당 쪽은 전혀 움직임이 별로 변화가 없을 건데 소위 말하는 보수 쪽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다들 그 얘기 하시는데 그건 이제 돼봐야 알 것 같은데요. 돼봐야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보니까 학력고사도 전국에 5손가락 안에 드셨던데 이 지지율을 거의 꼴찌시잖아요. 살면서 꼴찌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보수 후보들이 그래요. 보수 후보들이. 보수 후보라서 그래요? 아니 지금 보수 후보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8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민주당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 지지도 다 합치면 보수 후보 다 합친 것보다 4대 1 정도 되거든요. 80대 20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대로 안 갑니다. 왜 그대로 안 가느냐?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라는 게 일단 80대 20이 아니고 그렇죠. 4-4-4 대통령이 일단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 저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 결정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대통령 문제가 정리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다음 대통령 누가 적합하냐 이제 인물을 보는 거거든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그때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좋으냐 아니면 저 같은 후보가 잘할 것 같으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러려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저하고 내기합시다.
얼마 얘기할까요? 이거 녹화해 주세요. 네, 얼마 얘기할까요? 근데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 대선 후보에 나오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해야 되고 안 한 일도 오해받을 때 있고 내가 이러려고 대선 나왔나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거는 정치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괴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저도 체질이 뭐 어디 가 굽실거리고 뭐 그런 제가 별로 정치 체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정치라는 게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죠. 예산도 만들고. 그렇죠. 세금도 올리거나 내리고 복지 예산도 여기서 하고 국방도 여기서 하고 외교도 여기서. 그렇죠. 정치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 일상생활 매일매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 잘하면 엄청난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선거할 때나 막 이렇게 뭐 무슨 배신의 정치 욕 듣고 이럴 때 괴롭죠. 공천에서 잘리고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는 이유가 정치라는 게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이유도 저 중요한 대통령이라는 저 힘을 가지고 제가 세상을 한번 싹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바꿔보고 싶다는 게 경상도 사투리를 바꾸어보고 싶다는 이야기.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유승민 의원님 시간 내주셨잖아요. 저희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2030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유 의원님 말고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군대 제대한 지 딱 2달 된. 그래요? 네, 민간인 된 지 2달 된 백승주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정치인은 다르시네요. 어제 본 것처럼. 제대하고 2달 됐어요? 네. 몇 사단 근무했어요? 11사단 근무했습니다. 11사단? 네. 국방위원장.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12사단하고 5사단이 좀 많이 가봤는데. 그러시구나. 11사단이 계셨구나. 11사단이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는 이런 친화력이 있어야 되는군요. 오자마자 오늘 처음 봤는데 본지 한 30년 된 사람처럼. 너무 인상 좋은 젊은이가 딱 들어오시길래 제대하고 나가 약간 붙으신 것 같아요. 살이요? 네, 조금 붙었습니다. 확실히. 조금. 제대하고 나면 처음 나오면 밥맛이 막 있잖아요. 그죠? 또 맛이 또 있거든요. 제가 지난 연말에 12월 31일 날 22사단 강원도 고성에 제일 최전방에 제가 소초에 사로차고 왔어요. 고생하셨어요, 강원도에서. 감사합니다. 아니, 백승주 씨? 레드선?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동화되면 안 돼. 갑자기 홀렸네요. 마이크 키래요. 마이크 켰는데. 마이크를 확인해볼게요. 백승주 씨가 오늘 주변에 백승주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다 물어봤어요. 여론조사를 나름 여기 보니까 권은희 씨 우리 아들 12사단 근무했는데 막 나와요 지금.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승민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궁금한 걸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승주 씨가 근데 객관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민심의 바로미터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를 유념하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마이크 돼요? 해도 될까요?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을 아나요? 라는 질문을 단톡방에 뿌렸어요. 제가 아까는 끌려다녔지만 조금 강하게 한번 레드선 정신 차려요. 유승민 의원님을 아냐 물어봤더니 일단 유승민? 탁구 선수 아니냐. 여기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거기는 IOC 위원. 탁구 선수 아니냐.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승민 모르는데 딸은 안다. 이게 지금 2030 세대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말 안 듣는 아들이 없어서 다행일 것 같다. 저 아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따님만 있다고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른정당에도 아드님 때문에 있었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아들이 도움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제가 봤을 때. 제 아들은 되게 착해요. 착한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에요? 아주 범생이에요, 범생. 어릴 때. 또 사진이 공개되면 국민 시아버지 되시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요. 근데 제 딸은 아는데 저를 모른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미모의 여성이 딱 올라왔는데 그분의 아버지.
네, 뭐 이렇게 어떻게 유담 씨 아버지 놀라셨어요 지금? 유담 씨의 아버지 유승민 의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네. 아 여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2030 분들도 정치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런 의견도 주셨고 그 12사단이 포천에 있습니까? 홍천에 있습니다. 근데 포천에서 근무하신 아드님 어머님도 지금 11사단이에요. 네, 11사단입니다. 12가 홍천? 12는 그 위에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얘기 하셨고 자, 그럼 두 번째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아까 그게 조금 난 거예요. 뒤로 갈수록 사람은 좋아 보인다. 사진 보면 사람은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요즘 방송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말을 되게 잘하신다. 차분하게. 한때 왜 토론 프로 전담이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한때가 아니고 제가 2004년에 무슨 토론 프로그램에 몇 번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 유시민 작가 후배. 후배하고 몇 번 했었죠. 이름만 보면 같은 집안인 것 같아. 유승민, 유시민. 유가 한자도 달라요. 그래요. 또 대구시니까. 또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경제 전문가 느낌이 난다. 뭔가 신뢰성이 좀 있나 봐요. 그래요? 이건 좋은 이야기네요. 고맙습니다. 느낌이 난다 중요해요. 그렇죠. 느낌이 난다. 경제 전문가인 듯이 아니라 그 경제 전문가 느낌이 난다. 첫 번째도 사람은 좋은 듯. 뭔가 다 추측이거든요. 뭔가 확신이 있게 좀 보여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다음 3페이지. 자, 3페이지. 이 얘기 중요하죠. 황교안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낄까 말까 하는데 5%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교안 국무총리? 황교안 저분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르고 황교안 총리는 홍준표 지사님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나오실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두 분 다 나와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보수 후보 보수에서 단일하자. 나중에 각 정당이 후보 뽑고 나서 후보끼리 단일하자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지금은 보수가 뭐 워낙 그냥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럼 전부 다 민주당 후보가 세고 이런데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하고 1대1로 붙어야 된다. 그러면 보수 쪽에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이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각 당이 뭐 자유한국당이고 바른정당이고 국민의당이고 다 정하면 보수부 단일화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기 이제 우리 황교안 총리 그 권한대행이나 홍준표 지사 저분들도 아직 뭐 출마 결심 안 하셨는데 하시면 당연히 저는 나중에 단일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대상이다. 남경필 지사가 여기 출연하셔서 그래도 새누리당 출신하고 연대를 하는 것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지. 근데요, 그거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당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계시잖아요. 바른정당 지지하는 국민들이 계시고 이 국민들은 한목에 이렇게 섞어 놓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범보수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수가 지금 안 그래도 위기고 어려운데 그렇게 따로따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대선을 치르느냐. 너끼리 단일화해봐라. 이런 민심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의원님 옛날에 보수에서 진보 비판할 때 그랬잖아요. 너네 다 흩어졌다가 또 모여가지고 하지 않냐 그랬잖아요. 아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97년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실 때 그때 DJP 연합이었죠. 그때는 김대중, JP, 김종필이라는 진짜 보수 진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단일화했거든요.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 그때 후보께서 재벌 회장하신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거야말로 원칙 없는 단일화였지만 어쨌든 단일화를 해서 그때 대선에 이겼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단일화는 범보수 후보끼리 단일화 하자는 거니까 과거에 그때 단일화보다는 저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하러 나오셨어요? 그거는 지금 자유한국당 그게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고 대통령 듣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또 저는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한 사람이라서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하고 그다음에 보수개혁을 전혀 안 하려는 그런 세력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왜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하냐면 당대당을 합치자는 게 아닙니다. 합치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수 후보가 여기도 있고 A당에도 있고 B당에도 있고 C당에도 있으면 민주당 후보는 이제 한 사람을 정해지잖아요. 지금 구도에서는 그렇게 분열돼 갖고는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 최고 선수를 하나 뽑자. 그런 제안이죠. 반대로 차라리 뭐 국민의당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죠. 국민의당도 C당에 들어가는 거죠. A, B, C 중에. 아까 저희 댓글 중에 그런 거 있었죠. 합리적 보수. 네, 합리적 보수. 나 생각되지만 박근혜 정권에 그래도 몸 담았지 않았냐. 네. 나는 그러면 안희정을 지지한다. 근데 이제 제가 박근혜 정권에 몸담았다는 거는 저분이 저를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인데 아까도 있었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 권력이 가장 서슬이 시퍼럴 때 박근혜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저만큼 옳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새누리당에도 없었고 그때는 야당도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 과거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지적을 해오고 어떤 잘못을 지적했는지 조금만 알아보시면 저 부분은 저를 지지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은 안 담았고 만들기만 만들었단데요. 맞죠? 만들긴 만든 건 맞잖아요. 못 남았다는 게 이제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렸죠. 그렇지만 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만큼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그것 때문에 피해도 많이 보고 탄압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국민닥터 유사부 뭐 이렇게 지금 막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금수저 얘기는 그러니까요. 금수저 과연 민생들 그 서민들의 그런 아픔과 그런 애환들을 다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을까?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부잣집에 태어난 건 아니고 뭐 그렇지만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다 크고 아버지가 변호사 하시면서 집안 형편이 패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금수저라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뭐 부인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뭐 아주 행복한 집에 태어난 거를 제가 제 운이라고 좋은 운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진짜 어려운 서민들 빈곤층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아주 오랫동안 제가 깨달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 제 자신이 좀 유복한 집안에 태어났다. 이걸로 뭐 그런 사람이 서민의 애환을 알 수 있느냐, 정치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보수 정당 중에서도 가장 개혁적으로 진짜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우리가 재벌들이나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일관된 신념을 오랫동안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제 진심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조금 전 C당도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요즘에 이제 연정하고 연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정이나 연대는 다음 대통령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로 대통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정이라는 건 당대당의 이제 뭐 협력이나 연정인데 저는 당대당 연정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려면 이제 추구하는 정책이 비슷해야 되겠죠. 완전히 다른 생각 가진 당끼리 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마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당 의원들을 설득하듯이 우리도 대통령 되는 사람이 야당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고 이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체력 괜찮으시냐? 운동 뭐 하시죠? 운동은 저 공 가지고 하는 건 다 좋아합니다. 제가 야구, 테니스, 축구, 탁구 하여튼 공 가지고 하는 탁구 선수 아까 유승민 의원이랑 탁구 맞추세요. 그 유승민 탁구 선수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기도 이름이 똑같아서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하던데 한 10년도 넘었어요. 그때 아테네에서 금메달 따고 온 직후에 국회에 방문했다가 제가 한 본 적이 있는데 자기도 깜짝 놀라고 저도 이제 놀라고 이래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저는 공 가지고 하는 운동 다 좋아하고요. 제가 그 정식 야구장에서 홈런을 쳤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저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니 이걸 어떻게 진심으로 믿어지긴 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네. 아니요, 제가 증인도 여러 명 있고요. 그때 홈런칭 공도 있고. 공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거 안 믿으실까봐 그때 제가 다니던 직장에 제가 야구팀 만들었어요. 그때 오이코스라는 팀 만들어가지고 그 직장 뉴스레터에 네. 제가 홈런칭 기록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 시구해달래요. 예. 제가 교통사고로 오른쪽 어깨를 다쳐가지고 인대가 4개나 끊어져가지고 유명한 선수만 다친다는 어깨인데 아니 인대가 4개나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자마자 그때 20년 전에 IMF 위기가 터져서 IMF 위기 터져가지고 수술하고 병원에 2, 3일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때 맨날 책상에 앉아 이동하다가 오른쪽 어깨가 좀 굳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야구하고 테니스를 그 다음부터 상당히 좀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데 뭐 완전한 그 장애는 아니고 반 정도 위기 대처 능력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레드송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끌려가면 안 돼. 네, 저희가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 댓글 가래요. 이제 자 마지막. 네, 진보적 보수가 좀 애매하다. 봐봐. 진보가 뭐예요? 진보적 보수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진보적 보수라는 거는 반기문 전 총장께서 하신 말이고요. 저는 늘 보수 혁명, 보수의 변화, 보수의 개혁 이걸 이야기하죠. 잠깐만요. 의원님. 진보가 뭐예요? 진보는 좀 신세대적인. 보수는 뭐예요? 보수는 좀 전통적인.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키트리 독자분들 제가 이게 여쭤봤던 게 진보 보수 뭐 철학적 개념이 있을 텐데 의원님. 참 어려워요. 아까 그 유담 씨는 그 얘기 안 하던가요? 그 보수 맨날 얘기하시는 너무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분들은 완전히 이제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이상에 아주 급진적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좋은 전통 가치는 건 지키면서 단계적으로 책임 있게 개혁하고 안정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이런 게 사람도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 보수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급진적이지만 사실은 실현 가능성은 약하고 그런 분들은 진보 정치를 하는 거고요. 네. 아까 이 보수 진보로 나누는 게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잘 살게 해주고 물론이죠. 행복하게 해주고 그냥 그런 단어로 좀.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I can do it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 할 수 있다. 그쵸? 편하게. 정치도 딱 들으면 알 수 있게. 누구나 처음 들어도 알 수 있게. 그러니까요. 목소리 커졌어요. 마지막. 좀 센 건데 유승민도 대선 출마했어? 하고 싶은 사람 다 하네. 반장 선거 아니야. 나는 폭격탄을 따라다가 폭격이네. 저런 말씀은 이제 아프긴 아픈데요. 여기까지 빨개 지금 욱하셨어요. 제가 어깨 통증이 오셨다고. 인대가 갑자기 아플라 그래요. 아프긴 아픈데 글쎄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지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오면서 정치를 해왔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꼭 만들고 싶은 그런 세상 그게 있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요. 그 대통령 힘이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힘을 잘못 쓰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되는지 봤지 않습니까? 그 힘을 정말 저런 댓글 쓰신 분들을 위해서 똑바로 쓰고 싶습니다. 저분의 고민, 저분의 꿈, 저런 거를 조금이라도 실현해 드리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정치죠. 아까 작은 댓글로 이렇게 헤어스타일 바꾸실 생각이 없나요? 뭐 헤어스타일 뭐 어떤데요? 뭐 가르마가 비율이 가르마는 조금 더 왼쪽으로 옮기죠. 뭐. 근데 제가 이건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뭐 이런데 별로 신경 안 쓴 사람이에요. 이제 신경 쓰셔야 돼요. 근데 원내대표 나오실 때만 해도 저는 대선에 뭐 안 나오신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한 몇 년 더 있다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 떨어지고 5년 정도 준비를 또 하셨잖아요. 근데 의원님 너무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 대선 대통령 선거 출마할 생각은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했고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 때부터 그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만들 때는 저는 2006년, 7년에 도와드렸기 때문에 2012년에는 거의 뭐 벌써 사이가 멀어져서 별로 못 도와드렸고요. 결별하시고 그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제가 2011년에
당시 전당대 당대표가 되려고 출마했는데 네. 그때 제 출마 선언문을 뭐 보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용감한 계획을 해야 된다. 네. 보수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네. 대선 출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도 그만큼 준비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정책적으로 저는 무하고 이야기를 네. 토론을 붙어도 전 자신 있습니다. 아니 예. 아 가르마가 좌파라고. 가르마가 좌파인 거는 뭡니까? 왼쪽으로 쏠리셨어요. 와, 대단하다. 왼쪽으로 가르마 쏠린 사람은 우파시네요, 우파. 예, 우파시고. 여기 좌파네. 극좌인데 극좌. 이게 위키트리에서만 또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아이디어면 대한민국 젊은이들 희망이 있어요. 예. 길만 열어주면 저런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승조 씨는 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어떻게 제대 2달 되고, 2달 되고 잘 지내세요? 네, 잘 그럼 지냅니다. 지금은 어떻게 다시 학교 아니면? 네, 이제 학교 복학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유승민 의원님께서 조금 이따 방탈출 뭐 하실 텐데 20대들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뼈 아픈 고민, 취창업이 아닐까. 아까도 맞습니다. 창업, 취창업. 취창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속 시원하게 유승민 의원님만의 공약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발표한 창업 공약 한번 봐주세요. 네. 저는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 창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 중에 미국 같으면 대학생 중에 한 20%가 창업을 생각하고 한 10%가 실제 창업을 해요.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3% 대학생이 생각하고 0.1%가 창업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미국이나 중국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창업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냥 의원님 여기 계속 MC 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번씩 뭐 출연자를 다 보내고 제가 할 일이 전혀 없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을 할 건데 의원님 아까 뭐 공을 하는 거 다 좋아. 공 다 좋아해요. 당구도 잘. 당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실내에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의외로 굉장히 거친 남자시구나. 그럼요. 오늘 방탈출 게임을 할 건데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시는데 일정 많으실 텐데 해봅시다. 여기에 유승민 의원이 한 대선 공약과 연관되는 물건들이 몇 가지 숨겨져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요? 네. 여기에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야. 미성년자 출입 금지? 네. 이거 클로즈. 이건 뭘까요? 이거는 칼퇴근. 칼퇴근? 네. 땡? 땡이에요? 여가부 폐지. 클로즈. 여가부 폐지. 왜 그 얘기 하셨어요? 저는 여가부 폐지 그게 어땠어요? 어때서요? 저 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던데요. 아니죠. 그거는 그나마 있는 것도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그거는 여성 정책을 잘하는 선진국에 여성부 두고 하는 선진국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성 정책은요. 여성이 직장에서 차별을 받거나 유리천장을 못 깨고 이런 거나 그렇죠. 여성 임금이 더 낮거나 그죠? 또 일과 가정에 아이 낳고 키우고 하는데 여성들이 얼마나 육아 출산 육아 힘듭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런 거를 다루는 정책은 예컨대 고용노동부는 노동에 관한 거는 전 고용노동부에서 하면 되고요. 여성의 여러 가지 무슨 뭐 출산 이런 거 도와드리고 하는 건 또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를 만들어놔도 여성가족부와 여성정책이라는 걸 모든 부처에 다 있는데 그걸 다 뽑아와가지고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데 그걸 다 뽑아와가지고 다른 여가부라고 만들어봤자 그동안 통합적인 여성정책을 못했습니다. 그럼 잘하게 하면 되지 꼭 없애야 돼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성이 직장에서 일자리에서 차별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많죠. 그걸 고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그 여성의 차별 문제를 취급하는 그런 무슨 국이 있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식이지. 선진국도 다 그래요. 여성가족부에서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가부는 그 별 필요가 없고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각 해당하는 담당하는 부처에다가 오히려 다 돌려보내고 그 부처에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꼭 폐지를 하셔야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 없이 예산을 많이 쓴다. 예산도 많이도 안 써요. 그렇죠. 따로 정부 부처로 예. 독립시켜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유가 없으니까 예. 없앤다. 예. 그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 그 예.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 걱정이 되시면요. 일단 이름부터 여성가족부가 뭡니까? 가족이 왜 거기 같이 들어갑니까? 가족은 모든 부처가 신경을 써야 되고 여성만 가족 신경 쓰는 거 아니잖아요. 출산이나 육아휴직 때문에 그렇잖아요. 출산 육아도 이제부터는 아빠 엄마가 다 같이 신경 써야지. 예. 왜 엄마만 가족에 신경 씁니까? 아빠도 신경 써야죠. 그래 엄마 아빠 다 예컨대 뭐 휴직을 어떻게 하고 퇴근을 어떻게 하고 초과 근로를 어떻게 하고 휴가를 어떻게 쓰고 네. 뭐 육아 휴직 가면 육아 수당을 어떻게 받고 이런 거는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 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출산 휴가 그죠? 예, 육아휴직을 3년 한다. 예, 3년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 육아휴직 할까 하다 고민만 했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포기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육아휴직을 하면요. 우선 1년 동안 월급을 다 주는 줄 남자분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줘요. 제 주변엔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면 되지 않냐. 아이가 있으니까 육아휴직을 가서 보니까 우선 100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육아휴직에 나오는 급여가. 근데 그것도 50만 원은 75만 원 정도는 육아휴직을 한동안 받고 복귀를 해야 나머지를 다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맞벌이가 꼭 필요한 집은 그 돈 가지고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육아휴직을요. 1년까지는 제가 그거는 기업에 이제 부담이 될까봐 1년까지는 지금은 하한이 50만 원이고 상한이 100만 원인데 그 이상은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하한은 50만 원 그대로 두고 상한을 200만 원으로 올리자 그랬고요. 200만 원을 올린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육아휴직 3년은 공무원들하고 교사들은 다 합니다. 아셨습니까?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하고 교사들은 육아휴직을 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 교사들 합계 출산율 평균은 1.4명이에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육아휴직 1년밖에 일반 회사, 민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는 출산율이 1.2입니다. 그렇죠. 1.2와 1.4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10년 동안 한 100조 원 정도의 돈을 퍼부었는데도 출산율이 1.2에서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차라리 돈을 나눠주라는 얘기가 있을 이제는 시간과 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이런 데다가 국가가 정책을 완전히 노력을 그냥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사도 이미 하고 있는데 왜 민간 기업들은 3년 하면 안 됩니까? 의원님 근데 그 말이 참 안 떨어지는 건 아세요? 뭐가요? 제가 비는 동안 제 일을 5명, 6명이 나눠서 그 부서에서 해야 돼요. 맞아요. 알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 계시니까 우리 언론에 계시는 여성 기자분들이 육아휴직 1년도 그동안 1년이라는 건 수십 년째 지금 1년이에요. 1년도 제대로 안 쓰다가 최근에 와서 1년 쓰는 사람 확 는 거 아시죠? 조금 늘었어요. 최근에. 그게 함 쓰기 시작하면 그렇게 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어려운 데는 중소기업 같은 데요. 중소기업 같은 거는 거기는 정부가 이런 거를 극복해야지 저출산을 극복하기 때문에 진짜 열악한 중소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도 안 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진짜 도와줘야죠. 대체인력 찾는 것도 도와주고 육아휴직 수당도 정부가 도와주고 해야죠. 그런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금융회사 이런 데는 지금 그냥 하면 됩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대체인력 찾는 거 그 정도는 이제는 부담을 해야죠. 이대로 가면 저출산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데 인구 문제를 그대로 둬서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칼퇴근 주장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저 있잖아요. 6시 칼퇴근. 이거구나. 좀 있으면 퇴근하셔야 되겠어요, 다들. 이게 칼퇴근, 카톡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퇴근하고 나면. 퇴근하고 나시면 직장 상사들이 카톡이나 문자로 업무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노동입니다. 노동이라고. 그래서 어쩌자고? 제가 하지 말자니 칼퇴근을 해서 근로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고요. 야근을 하면 초과 근로수당을 확실히 주라는 거죠. 초과 근로수당을 주면 기업들이 부담을 되니까 아무래도 칼퇴근을 지키려는 노력도 되고요. 만약 평일날 초과 근로를 하거나 야근을 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하면 그거는 그 오버타임이라는 초과 근로수당을 확실히 줘야 되고요. 이 칼퇴근이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대기업들 경우에 이걸 상당히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고 이걸 지키면요.
지키면 우리가 애 맡긴다고 뭐 남자 같으면 여성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한테 맡기잖아요. 우리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는데 이거 칼퇴근도 결국 어려운 데는 중소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칼퇴근이든 육아휴직이든 결국 중소기업한테 가는 부담 같은 거는 그거는 국가가 지원해 주되 나머지 지금요 12시 밤 12시에 퇴근하셔가지고 아침 7시에 많이 출근하면요 그런 직장생활 계속 해가지고 애를 언제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회사형 인간 이제 바뀌어야 돼요. 바뀌고 선진국들은 정시 퇴근, 또 밤에 돌발 노동 금지 이런 거 다 지키면서도 선진국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제도는요.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이 제도로 안 가면 안 되고 어떤 데는 정책이나 제도가 먼저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 따라가는 그런 이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정부가 이제 그런 회사들 도와주자는 거죠. 이런 데 돈을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맞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면 그 회사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거는 칼퇴근을 초과 근로를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최소 근로시간이라는 걸 야근하시면 그 다음날 늦게 출근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 근로시간이라는 걸 11시간을 줍니다. 그걸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지키다고. 그러니까 만약 12시에 12시간 일하다 퇴근했으면 그 다음날 11시까지 나오라는 거지. 그 다음에 7시 나오면 안 되도록 그런 거는 최소 근로시간은 법으로 보장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1년 통틀어서 초과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나라 근로자들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으로 제한하자는 겁니다. 안 지키면 그러니까 의원님. 안 지키는 기업들은 벌을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죠. 세게 안 하면 그러니까 약하게 처벌 500만 원, 300만 이러면 그냥 계속 그렇게 어기면 그런데요. 하잖아요. 이거는 기업 문화하고도 굉장히 다 있어요. 그렇겠죠. 기업 문화 우리 회사형 인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밤 출근하고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저도 그렇게 일해봤습니다만은 그래 일하면 성공하고 승진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개인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는 회사가 개인 근로자의 가정을 지켜주고 또 회사가 국가적으로 지금 인구가 그냥 감소하는 재앙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2075년쯤 가면 우리 인구 40% 줄어든다고요. 2500년에 가면 대한민국 인구가 완전히 사라져요. 33만 명만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는 생존의 문제. 아무리 획기적인 정책이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동안 6대 정부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칼퇴근, 돌발노동 금지, 육아휴직 3년 이런 게 비현실적이다라고 공격을 하시는데 이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현실적인 정책을 써가지고 계속 출산율이 이 모양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자, 양성현 씨 만약 카톡이 필요한 업종, 그러니까 카톡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종. 저거는 독일 같은 데서는 프랑스 같은 데서는 문자로 퇴근 시간 이후에 일 시키는 아예 금지하고요. 독일은 카톡으로 일을 시키면 그거를 근로시간에 넣어서 초과 근로 수당을 주게 합니다. 우리도 오버타임으로 카톡으로 일을 시키면 내가 카톡 대기하고 일한 시간 있잖아요. 내가 카톡으로 그럼요.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집에서 2시간 일을 했다. 그러면 저거는 초과 근로 수당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금지하자. 6시에 무조건 가자 이런 게 아니고 초과 근로 수당하고 잘 이렇게 배합을 하면 이렇게 점차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칼퇴근 부럽다. 부러운 직업이 있습니다. 부러운 분들이 있는데 칼퇴근이라는 거는 모든 직장에 한꺼번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공기업, 대기업, 그다음에 금융회사부터 또 정부 스스로 저런 걸 지켜나가고 제일 문제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중에도 좋은 중소기업이 있고 되는 중소기업이 있고 진짜 열악한 중소기업이 있는데 열악한 중소기업은 정부가 대체력을 찾는다든지 근로자 임금을 보전해 주는 거, 육아휴직 수당을 보전해 주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정부가 도와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다들 얘기를 좀 해주시네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 여기 댓글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고
프랑스인 상사가 와서 한 말, 우리가 만들어온 행복과 자유를 망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 이런 예. 댓글들을 좀 다 보셔서 맞습니다. 예. 이 미성년자 출입금지인데 이 공식 질문이에요, 위키트리에. 그 선거 연령 하한 문제 네.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위키트리 독자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18세까지 인하는데 찬성입니다. 예. 왜 찬성이세요? 18세 정도면 저는 이번에 뭐 18세가 아니라 15세, 네. 13세도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나와서 네.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히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저는 충분히 18세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18세 선거 연령이 하향하는데 낮추는데 저는 찬성입니다. 남사도 찬성인데 왜 네. 바른정당? 바른정당 안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의 입장으로 채택이 되지 못해서 네. 저도 매우 안타깝지만 저는 선거 연령 한 살 낮추는데 동의하고 앞으로 저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여튼 막힘이 없이 답해 주셔서 우리 독자분들이 되게 반가우셨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토론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좀 많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시간 넘어서 끝으로 이제 인사 말씀하세요. 네. 오늘 위키트리 이게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뵙게 돼서 영광이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다음에도 혹시 좋은 게 있으면 와서 뭐든지 솔직하고 진지하게 같이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게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고 저는 다만 대통령의 그 무거운 책임과 그 힘으로 이 세상을 한번 진짜 바꿔보고 싶은데 개혁이라는 게 진짜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개혁을 제가 꼭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치원생들이 앉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1시간 하시는 게 참 불편하셨을 텐데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야당의 대변인을 원내대변인이었죠. 기동민 의원과 함께 저희가 이제 그 안희정, 문재인 이런 후보들에 대한 그분의 의견과 또 뭐 사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안보 문제들도 있으니까 한번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1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댓글에 다들 어쩜 이렇게 1시간이 빨리 가냐고. 그래요.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공식 인사는 이겁니까? 네, 이겁니다. 네, 저희 내일 오전 11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